사람들이 그냥 넘기기 쉬운 두통. 하지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거나 생전 처음 느끼는 양상이라면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을 수 있다. 뇌동맥류는 뇌동맥에 생긴 비정상적 혈관을 말하는데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뇌혈관 꽈리라고도 한다고. 문제는 혈관벽이 약해서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터질 수 있다는 것. 게다가 뇌동맥류의 사망률은 무려 30%.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우 위험한 질환임에도 사람들의 인식은 낮은 편이라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머릿속의 시한폭탄이 뇌동맥류를 터지기 전에 빨리 발견하자. 10월로 접어들면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더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머릿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뇌동맥류입니다. 네, 예. 이 뇌동맥류는 머릿속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게 되는 질환인데요. 이로 인해서 신경장애나 언어장애, 돌연사를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오늘 톡톡 건강 토크 시간에 이 뇌동맥류가 어떤 병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안동병원 신경외과 우현진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뇌동맥류가 왜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죠.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한 쌀쌀한 가을 날씨나 곧 다가올 추운 겨울에는 혈관 질환의 발병이 부쩍 높아집니다. 이 혈관 질환은 우리 사람들의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질환 중에 뇌혈관 질환은 암과 심장 질환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이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암은 모든 종류의 암을 다 포함했다고 고려를 하게 되면 단일 질환으로서 뇌혈관 질환은 그 사망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뇌동맥류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뇌동맥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뇌혈관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에서부터 경동맥, 추골동맥 각각 2개씩 4개의 굵은 혈관들이 머리로 연결됩니다. 이 굵은 혈관들은 뇌의 각 부분에 영향을 주는 그 담당하는 부위가 있어서 모두 하나하나 다 중요한 혈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에서부터 연결된 굵은 혈관들은 뇌의 바닥에서부터 갈라지면서 작은 혈관들로 이어지게 되고 이 혈관들은 뇌의 겉에서부터 안으로 파고드는 양상으로 둥그런 모양의 뇌혈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지된 작은 뇌혈관들도 뇌의 각 부위마다 각각 담당하는 부위가 있어서 뇌혈관의 손상으로 인한 뇌 손상은 바로 그런 신경증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만큼 혈관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뇌동맥류란 피의 흐름이 많거나 그리고 혈관이 갈라지는 부위에서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되면은 혈관이 늘어나고 혈관벽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입니다. 이 뇌동맥류는 혈관이 갈라지는 모든 부위에서 생겨날 수가 있고 뇌동맥류 발견 당시에 이 동맥류는 모양이나 크기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는 예고 없이 터지게 되는데요. 즉 자각 증상 없이 파열되게 됩니다. 25mm 이상의 거대 뇌동맥류가 아니면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뇌에 압박 증상이 없어도 이 뇌동맥류는 잘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열된 뇌동맥류는 뇌지중막하 출혈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뇌출혈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용어는 좀 낯설지만 뇌동맥류가 그렇게 드문 질환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뇌동맥류 환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크기에 따라서 파열될 가능성이 다를 것 같은데 아무래도 뇌동맥류가 클 때 파열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뇌동맥류는 전 인구의 약 2%에서 발견이 됩니다. 성인 50명 중에 1명
꼴로 되는데요. 그렇게 드문 질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 파열 환자 중에 200명 중에 1년에 1명 정도로 파열이 되는데요. 그 파열이 되게 되면 사망률이 25에서 50%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혈관 이상이 없는 고혈압성,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에 사망률이 30%인 것을 고려하면 이 뇌동맥류 파열의 이후에 그 사망률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발생률이 0.5% 정도 되지만은 이거는 평균치일 뿐이고 이 동맥류 발견 당시에 동맥류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이 파열 확률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동맥류는 크기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작은 뇌동맥류와 큰 뇌동맥류, 거대 뇌동맥류로 분류를 합니다. 당연히 크기가 커질수록 동맥류 파열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거대 뇌동맥류가 발견되면은 2년 안에 터질 확률이 70%나 됩니다. 보통 이 뇌동맥류가 5에서 7mm 정도에서 가장 많은 확률로 파열이 되는데요. 그 이상의 그런 크기의 동맥류가 발견이 되면 치료를 권고드립니다. 우현진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참 무서운 게 뇌동맥류가 이제 터지면 이 친구의 이제 별명이 있잖아요. 네. 소리 없는 머릿속에 시한폭탄. 네. 저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참 어려웠어요. 네. 그만큼 이제 위험하니까 당연히 사망률 또한 높아지겠죠. 네, 맞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3분의 1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시고 3분의 1은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검사 중에 재출혈로 사망하고 나머지 3분의 1만이 치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동맥류 파열된 환자 100명이 있다고 치면은 30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30명은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 도중에 뇌출혈로 사망하시게 되고 나머지 30-40명 정도만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 멀쩡히 걸어 나갈 수 있는 환자는 30-40명 중에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명에서 20명 정도는 뇌 손상으로 인한 그런 뇌신경적 장애가 남게 되고 평생 그런 의존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100명의 환자 중에 20명 정도만 파열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출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의 연령별 환자 수를 보시면 남성의 경우에는 45세에서 65세에 가장 출혈의 빈도가 높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 까만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45세 이후에 꾸준히 출혈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5세 이후의 중년분들은 뇌혈관 검사를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진료를 보다 보면은 주기적인 검사를 요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5년 정도 주기로 뇌혈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듭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요. 또 이 뇌동맥류가 터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흔히 두통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극심한 두통을 느끼게 되면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두통, 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또는 의식저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의식이 있는 경우에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입니다. 뇌출혈이 되면서 급작스런 뇌압 상승으로 인해서 극심한 두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보통 평생 겪어보지 못한 두통이다. 그리고 또는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듯한 두통을 그런 경험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신 두통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뇌동맥류는 자각 증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 정도 환자에서 이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이 뇌동맥류가 급작스럽게 팽창하거나 아니면 미량의 출혈, 즉 피가 소량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동맥류 파열되기 며칠이나 몇 주 전에 1시간가량 정도 극심한 두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경고성 두통이라고 부르고요. 재출혈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1시간 정도의 그런 심한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3분의 1 법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뇌동맥류가 파열됐을 때 33% 정도만 생존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시달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병원을 찾았을 때 의심이 돼서 병원을 찾았을 때 정말 1분 1초가 이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진단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동맥류 파열 의심 환자가 병원을 내원하게 되면은 우선 CT를 촬영합니다. 이 두부 CT는 동맥류 파열 뇌출혈 환자의 48시간 이내에 95% 이상 뇌출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CT로 뇌혈관을 촬영할 수가 있고 오른쪽 사진처럼 동맥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뇌출혈이 되었으나 5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 CT에서 음성 즉 뇌출혈이 확인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뇌출혈의 시간이 지나면은 머리 안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MRI나 MRA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MRI는 뇌 조직을 보는 검사고 MRA는 뇌혈관을 보는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뇌혈관 조영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뇌혈관 조영술은 뇌혈관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는 방법은 환자의 동맥혈관에 직접 카테터를 넣어서 조영제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그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뇌혈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뇌출혈 환자가 오게 되면은 우선 CT나 MRI를 먼저 촬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CT 혈관에서도 확인하지 못하는 미세 동맥류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부분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는데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혈관 형태나 또한 동맥류의 모양, 위치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하게 되고요. 특히 복잡한 모양의 동맥류나 또는 그런 혈관 내 코일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뇌혈관 조영술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검사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과장님, 이 뇌동맥류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이 작은 혈관을 수술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까다롭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뇌동맥류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립 결찰술과 코일 색전술이 있습니다. 클립 결찰술은 혈관의 개두, 즉 두개골을 열고 이 터진 동맥류를 작은 수술용 클립으로 묶는 방법이고, 코일 색전술은 가느다란 카테터가 동맥류 내로 삽입하게 되어서 그걸 통해서 백금으로 형성된 코일로 이 동맥류 안을 채워 넣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응급수술 시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두 수술 및 클립 결찰술입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개두를 하고 위에 오른쪽 위에 같은 그런 클립과 도구를 이용해서 동맥류를 결찰, 즉 묶는데요. 이렇게 왼쪽처럼 부풀어오는 내 동맥류를 오른쪽처럼 클립으로 결찰하게 됩니다. 동맥류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개의 클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수술 후 두부 CT 사진입니다. 이 중간에 보이는 것이 클립인데요. 맨 한가운데 보이시죠? 이렇게 클립 결찰술은 뇌 한가운데에 이 혈관을 찾아 들어가서 이 클립을 동맥류 수술하는 것만큼 위험도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클립이 확실한 결찰이 되기 때문에 재발률이 확연히 낮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일 색전술입니다. 클립 결찰술이 확실한 클립을 결찰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과는 좋으나 개두 수술을 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은 머리를 열어도 되지 않는 이 코일 색전술을 선호합니다. 코일 색전술은 이 왼쪽의 그림처럼 사타구니에 있는 동맥 혈관을 통해서 여러 개의 카테터를 머리 안쪽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느다란 마이크로 카테터가 이 동맥류 안으로 도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모양의 백금 코일들을 동맥류 안쪽으로 채워 넣게 됩니다. 이 코일 색전술은 머리를 열어도 되지 않는 만큼 회복이 빠르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코일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 동맥류 내에 여러 개의 코일을 채워 넣어서 이 동맥류 안을 채워 넣는 방법, 시술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은 동맥류 내로 이런 혈류가 유입이 되지 않을 때까지 빡빡하게 이 코일로 채워 넣습니다. 이것은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까맣게 보이는 부위가 백금 코일이고요. 이 동맥류 내를 잘 막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뇌동맥류 파열이 정말 이 무서운 이유가 합병증 때문이라고 과장님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는 환자분이 수술을 정말 잘 받았는데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뇌동맥류 파열이 되면 약 10명에서 20명, 그 10에서 20% 정도는 뇌손상으로 인한 그 신경증 장애가 남는데요. 그 원인은 이 뇌동맥류 파열인 무서운 점은 우리나라 수술이나 코일을 잘 해놓았더라도 이 출혈 자체 때문에 오는 합병증이 환자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3대 합병증으로 불리는 재출혈, 내려간 연축, 수두증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출혈입니다. 이 재출혈은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된 그 위치에서 두세 차례 정도 뇌출혈이 좀 더 출혈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광범위한 뇌의 손상과 더불어 급작스런 뇌압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90% 이상의 환자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재출혈은 6시간 이내에 가장 높고 24시간 이내에 13% 정도까지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동맥류 크기가 크거나 울퉁불퉁한 동맥류 모양일 때 재출혈이 잘 됩니다. 이런 재출혈을 막고자 요즘에는 조기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하시게 되면 빠른 검사와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검사 도중에 이런 재출혈을 하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로 내려간 연축입니다. 이 내려간 연축은 출혈 후에 정상적인 혈관이 수축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축이 되면서 뇌허열, 즉 뇌경색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혈액 내에 있는 산화혈색소라는 물질이 이 혈관 내에 있는 근육을 수축시키는 건데요. 즉 출혈 자체 때문에 이 혈관이 수축돼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30% 정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뇌경색 증상, 즉 국소마비, 안면장애, 의식저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내게 되어서 영구적이고 심각한 신경적 장애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내려간 연축이 발생될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술 후에 입원 치료하시면서 뇌혈류의 초음파 검사를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혈류 속도를 체크하면서 감시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려간 연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그림 같이 혈관 내로 직접 카테터를 넣는 혈관 내 시술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해서 오른쪽처럼 좁아진 혈관을 넓혀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두증입니다. 우리 두부에는 뇌촉수액이라는 액체가 생성되고 흡수되는데요. 하루에 한 500ml 정도 생성 흡수가 되는 뇌촉수액 순환이 있습니다. 이 뇌주변막과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이 출혈 자체가 뇌촉수액의 흐름이나 이런 흡수를 막게 되어서 결국 생성이 흡수보다 많아지게 되어서 이렇게 사진처럼 까만 부위가 뇌촉수액이 돼요. 이렇게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뇌압 상승을 일으켜서 환자를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이 수두증도 저희가 입원 도중에 반복적인 어떤 CT나 이런 이미지 검사를 하면서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고 환자가 나빠지기 전에 뇌실 내 배액술이나 뇌실 복강 단락술 같은 수술을 하면서 환자의 상태 악화를 방지를 합니다. 네,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정말 우연찮게 이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가 발견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과장님, 이 모든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뇌혈관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검사를 통해서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뇌혈관 학회에서 치료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4mm 이상일 때 치료를 권합니다. 하지만 크기만 보진 않습니다. 뇌동맥류의 모양, 그리고 위치, 개수, 환자의 나이 이런 상태를 다 고려를 해서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처럼 왼쪽에 있는 동맥류 보다가 오른쪽에 있는 동맥류 끝이 살짝 조금 더 볼록한 모양이 보이시죠? 네. 이것을 불규칙한 변성, 영어로는 도터색이라 그러는데 이 부위는 혈관이 상당히 약한 부위를 나타냅니다. 파열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발견되면은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왼쪽 사진처럼 발견된 당시에 이렇게 여러 개의 동맥류가 발견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맥류가 약하다고 판단이 돼서 잘 파열이 됩니다. 또한 오른쪽처럼
한 7mm 이상의 큰 뇌동맥류가 발견이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치료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동맥류 크기가 2mm가 되었든 7mm가 되었든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사이즈가 커졌다면 그 동맥류의 파열 위험성은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올라간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 후에 전문가가 보고 이 동맥류는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시면 환자분들은 그 치료를 같이 고려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이 뇌동맥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뇌혈관 검사를 해야 하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뇌동맥류와 직접 연관된 유전자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2명 이상의 뇌동맥류가 발병자가 있다면은 나머지 가족들은 10%의 그런 발생률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 범위는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3대까지 고려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 2명 이상의 그런 동맥류가 있는 가족 중에는 나머지 가족들이 검사했을 때 동맥류가 10% 정도 발견이 됩니다. 이것을 가족성 동맥류라고 부르고요. 이 가족성 동맥류가 있다면 더 젊은 연령에서 발견이 쉽고 더 작은 크기에서도 파열이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 2명 이상의 뇌동맥류가 있다면 나머지 가족들도 검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병이 마찬가지지만 원인을 알게 되면 예방이 훨씬 쉬워질 텐데 뇌혈관에 이 꽈리처럼 생긴 동맥류가 그럼 왜 생기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비만 등 혈관 질환에 관련된 원인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당연히 혈압이 압력을 혈관벽에 주면서 혈관벽을 균열을 시켜서 혈관벽이 부풀어 오도록 하고요. 당뇨는 이 노폐물들이 혈관벽에 잘 쌓이게 해서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혈관벽에 변성을 일으킵니다. 흡연은 혈관벽에 그런 탄성을 약화시켜서 혈관이 잘 부풀어 오를 수 있게 하고요. 음주 또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방 수칙입니다. 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그런 위험 인자들을 조절하는 것이 예방인데요. 금연을 하시고 절주를 하시고 음식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고 체중 조절하시고 그 외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을 검사를 하고 조절을 하는데요. 저는 이 예방 수칙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금연입니다. 흡연은 이 혈관벽에 탄성 정조를 약화시켜서 잘 부풀어 오를 수 있게 하고 동맥류가 있는 환자들 경우에는 그 파열 위험도가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2.4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연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뇌동맥류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생겼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중년 이후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한 번쯤 뇌혈관 질환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안동병원 신경외과 우현진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원 씨, 장희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0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